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죠? 이제 잠깐 조용한 위로 이야기 들으면서 쉬어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저자 김수현, 출판사 클레이하우스, 달빛 책장, 명극.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랑스럽고 따뜻한 성격의 독자 한 분이 있다.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 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 댓글을 읽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와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의존해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연구한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말했다. 자아 효능감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지니며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생계의 위태로움과 불확실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게다가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영역에선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재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자산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정도로 단순하게 요약될 수도 없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게 평가된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게 평가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기 신뢰와 존중은 사소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유흥이자 취미 생활이랄까. 심지어 최근에는 직접 명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럼 점은 얼마나 맞는 걸까? 이 책을 준비하던 시절 친구들과 점집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점쟁이의 말을 요약하자면 책은 무조건 망할 테니 굶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회사나 가라. 당시로선 너무 우울한 점괘였지만 책이 망하지 않은 걸 보면 나보다 그 점집이 먼저 망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무릎을 칠 만큼 정확한 곳도 있었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아무리 용한 점술가도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영화 매트릭스에서 미래를 보는 오라클이 네오가 선택받은 자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일이다. 결국 점이라는 것은 홍삼가루가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상자를 열기 전까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쟁이가 내공이 없어서 혹은 복채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하건대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을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점쟁이 대신 믿으시게. 자신의 힘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염려하며 완벽한 안전을 얻고자 하는 건 멸균 공간에서 냉장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것과 같다. 삶의 안정감은 불확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과 맞서며 얻어진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 실종된 후 사체로 돌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사인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자살이든 타살이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사이든 비극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방인에게는 달동네도 낭만이고 여행자에겐 가난도 경험이고 제3자에겐 누군가의 비극도 가십거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애정 없는 호기심을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허락할 것인가? 우리에겐 타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없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다면 타인의 삶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의 삶은 지켜주지 않은 채 나의 삶만 배타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타인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접어두는 것. 그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전제이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일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 것.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을 인터뷰하는데 중학생인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나중에 벤츠 사줄게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엄마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물론 참 기특한 생각이다.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지 어딘가 씁쓸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는 엄마에게 벤츠를 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다. 탯줄을 끊는 순간 돈줄이 연결된다는 말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양육비를 쓴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높은 교육비도 부담한다. 대학에 가면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고 자취라도 했다간 집세와 생활비로 매달 몇십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 물론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식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커서 벤츠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가 됐으니 벤츠 정도는 사줘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빚을 갚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취업이 어렵다. 사회 진출이 자꾸 유예된다. 5%만이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그래도 벤츠는 못 사들인다. 대다수의 경우 취업을 해도 월급은 빠듯하다. 무사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안착한 소수의 경우라 해도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장만할라 치면 담보로 영혼까지 털어와야 한다. 그 후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모가 그랬듯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니 이 사이클로는 부모님께 벤츠를 사줄 날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는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짓밟으면 안 된다며 이런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데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소수의 성공만을 논하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부풀린다. 그 결과 남는 건 어른이 된 이들의 박탈감과 당혹감이다. 꿈꾸던 놀이동산에 입장했지만 탈 수 있는 거라곤 회전바구니뿐인 상황이랄까.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주거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왜곡된 인식이지 우리들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잔뜩 안기는 사회,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은 내놓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은 보통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경제적, 정서적 빚을 안고 살아간다. 만약 당신도 열패감과 부채감에 시달려야 했다면 적어도 왜 빚쟁이가 됐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이 실존의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이 병들었을 뿐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면 꼭 받는 질문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해야 해서 한 일이 아닌 좋아서 한 일이 얼마나 있었나. 우리 대부분은 학창시절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스펙을 쌓는 것을 요구받았다. 입시 경쟁과 취업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억누르도록 교육받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이 아닌 자신의 감각과 욕구를 되찾아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이란 존재에 대하여,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산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이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